네, 영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많이 바쁘셨죠? 네네. 자,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그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법안들이 하나씩 통과됐는데 다 이제 무게감이 있죠. 한국은 드디어 그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꾸준히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일단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세안이 정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베트남과 미국이 이제 무역 합의에 또 이르면서 그렇죠. 관세 영향도 좀 완화되면서 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좀 업종별 특징 보면 못 올랐던 기업들이 좀 갑자기 좀 오르기도 했어요. 특히 미국은 애플이 연일 급등을 해버렸고, 네. 한국에선 삼성전자, 또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이런 이제 소외주들이 이번 주 들어와서 아주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 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좀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소외주까지 반등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제 파웰 연준 의장한테 금리 계속 낮추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웰 의장은 뭐 전혀 지금 반응을 안 하면서 아마 7월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발언과 뭐 상관없이 미국의 금리는 뭐 최근에 어쨌든 그냥 큰 변화 없이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이 말씀하신 대로 힘겹게 통과가 됐거든요.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막 반대를 하고 뭐 설득 작업까지 하고 했는데, 이 감세안은 그래도 통과됐으니까 미국 금리나 주가 이런 데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일단 주식시장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늘리는 건 좀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지만 시장은 어쨌든 돈 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걸 시장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감세안의 대부분이 그 2017년 트럼프 소득세 그 감세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뭐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가 팁 같은 거, 자동차 대출할 때 그 세금 감면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소비자들은 돈이 좀 남기 때문에 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소비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적자는 어쨌든 늘어납니다. 이번에 3.3조 달러 정도가 늘어난대요, 10년 동안.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갚는 게 아니라 나눠 갚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좀 갚는 사이클은 되게 길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제 이 감면을 좀 해주면 내가 바로 또 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바로 소비 효과도 생기니까 시장 자체에는 호재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불만이 이거거든요. 자기가 기껏 공무원 해고해가지고 지출 좀 줄여놨더니 욕 먹어가면서. 네, 근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만한 그 행동이 돼버렸고, 결국엔 지금 이번에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세수의 22가 아니라 25%까지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 미국의 어쨌든 이제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먼 미래는 결국 좀 이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장 어쨌든 시장을 봤을 때는 돈 더 쓰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에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채의 위험성을 좀 뒤로 더 미룬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 감세안에서 보면 예상과 다르게 그 반도체 세액 공제가 빠지지가 않고 더 늘어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하겠죠.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좀 놀랬던 게, 이게 좀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뉴스화가 안 됐는데, 반도체 그 세액 공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이 너무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간다 이러면서 그들한테 돈 주면 절대 안 된다, 안 되고 관세 때리면 어차피 지을 거다 공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질 줄 알았어요. 세액 공제를 안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 세액 공제가 지금 25%거든요, 바이든 때. 네. 요거를 30으로 더 확대시켜 준 거예요. 오히려 10% 더.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TSMC는 보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액 공제, 이 공제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이 전혀 이제 예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이게 좀 걱정됐던 게, 돈은 돈대로 투자해놓고 이 보조금 이제 못 받나? 되게 불확실성이 작년에 좀 컸어요. 삼성전자 주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걸 10%나 더 올렸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투자하는 것 자체를 어쨌든 이제 장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지금, 저는 이런 걸 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인텔이 지금 너무 못해요. 좀 계속 네, 실패하고 지금 있고. 쉽지 않고, 예. 이번에
그 18A라 그래가지고 인텔이 집중하는 그 파운드리 공정 포기한다는 얘기가 또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안 되니까 대안이 없어요, 사실상. 그럼 TSMC나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제율을 좀 올려가지고 반도체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제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인정한 거고, 이건 트럼프의 의견과 정반대로 상원이 25에서 35로 더 올려버렸기 때문에 상원 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돼버렸고, 요 자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많은 투자를 했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나 TSMC한테 큰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입장하고 다르게 반도체 설비가 투자되려던 그 지역 의원들이 맞아요. 상당히 반대했다 이런 네, 기사들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자, 미국의 감사안은 통과됐으면 우리도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나요? 뭐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게 이번에는 안 좀 들어가서 밀렸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첫 술에 진짜 배부를 수는 없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쨌든 상법 개정에서 핵심은 주주의 이익이 들어간 거예요. 기존에 없었잖아요. 주주의 이익, 회사의 이익이죠. 근데 회사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다른 나라들 중에 선진국 보면 그냥 회사의 이익을 그대로 상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재판을 열어도 회사랑 주주랑 동일시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됐을 때 재판을 걸어도 해외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그냥 대주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이런, 그러니까 많이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LG화학 물적 분할 했을 때 소액주주들이 소송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재판해봐야 안 됩니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에 넣어버리자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도 그때부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4년 전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하에 어쨌든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3% 룰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다 합쳐서, 그러니까 대주주가 20%가 있고 그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가지고 의결권이 뭐 예를 들면 50%예요. 50%면은 50%에 이걸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3% 룰의 핵심은 뭐냐면 최대 주주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하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종 뭐 그 사회이사 같은 거 선임할 때라든가 이럴 때 소액주주는 표가 적으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대주주 3%밖에 인정 안 해주거든요. 이 상법 개정 핵심은 그거예요. 소액주주의 파워가 굉장히 세죠. 소액주주가 뭉치면 3%보다 커질 수도 훨씬 있겠네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안 치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이거 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 세론 이제 팔아라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 첫 스타트 지점이고, 거기다가 집중 투표제 좀 남아 있고 아직도 할 것들이 좀 있고, 무엇보다 핵심은 그거예요. 한 주의 가치가 대주주랑 소액주주 가치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아, 과거에는. 같은 주식인데. 같은 한 주인데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소처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지금. 1대1로. 너무 당연시돼 왔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너무 부분이. 그게 당연시돼요.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잘 안 갖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바로 잡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집중 투표제가 되면 이게 오히려 소액주주 힘이 더 세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이거는 흔히 뭐 그냥 혁명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 혁명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더 남아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걸 끝이 아니라 좀 시작으로 보시고 한국 증시가 어쨌든 좀 재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통과가 네, 합의를 한 됐잖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인식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배당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소액주주들.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분들이 원하는 게 분리과세. 그렇죠. 네, 분리과세인데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배당 분리과세를 안 해주면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배당을 많이 해도요, 종합과세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49% 정도 내야 돼요, 세금을. 배당세가 지금 15.4잖아요. 근데 49.5를 내게 되면 대주주들은 내가 100억을 배당금으로 가져가도 50억은 그냥 줘버려야 돼요.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그럼 배당을 네. 좀 늘려도 괜찮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소영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있죠. 배당 성향을 한 35% 이상 되는 기업들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대신에 배당금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좀 높게 주자. 뭐 예를 들면 27.5로 해서 하면 49.5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낫죠. 예. 그래서 지금 남은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아직은 100% 다 소액주주 가치랑 대주주 가치가 일치하는 건 아닌데,
배당 분리과세가 여기 붙게 되면 이제 진짜 동일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해결할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배당 분리과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하고 베트남이 무역 합의를 체결을 했는데 관세가 20%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높은 그죠. 비율이잖아요. 근데 많이 낮아진 느낌이 45? 그 정도에서 20%로 내려와서 그래서 남은 국가들하고도 이제 무역 합의가 좀 빠르게 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시간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8일까지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동차 관세 25% 이것도 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장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7월 8일까지 이제 관세 협상이 안 된 국가들한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예전 4월 2일 날 부과했던 관세로 되돌릴 수도 있다. 일단 다시 되돌려 놓고 또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러면 다시 25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지금 협상이 빨리 타결돼도 좋지만 그냥 한두 달 더 유예시켜 주는 거죠. 그것도 뭐.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한데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근데 어쨌든 베트남 관세가 20% 되면서 의미는 우리가 이거를 사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밀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 없는 관세가 20%나 붙은 거거든요. 원래는 없는데 네. 그리고 베트남은 미국에 수입하는 제품을 관세를 안 매겨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인 거죠. 어쨌든 베트남은 받아들인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에 이제 길들여진 거예요, 사실은. 45 때리고 20 때리니까 그렇죠. 이제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무서운데 어쨌든 여전히 높은 관세가 맞다는 거 이거는 뭐 좋다고 볼 수 없고 어쨌든 이제 베트남과 이렇게 미국이 협상을 한 것처럼 미국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협상을 이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을 중국이 베트남 통해서 미국 수출 많이 아, 하거든요. 환적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네, 그거는 막아버렸어요. 거기다가 40%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통해서 환적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베트남이 이번에 이제 무역 합의하려고 협상 타결하기 위해서 보잉 항공기도 사고 농산물도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한테서 우리가 지금 25잖아요. 우리 네. 목표는 사실 25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베트남 협상 결과 보면 우리 입장에 15 정도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5 정도로 낮추면 보편 관세가 10이니까 그 밑으로 못 가요. 못 가죠. 그래서 15 낮추고 자동차도 그 정도로. 그만 10%씩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데 다만 미국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구매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그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소고기 지금 일정 연령 기간 제한. 연령 제한 그거 좀 풀어달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예민한데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좀 몇 개를 들어줘야 가능한데 그걸 과연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 뭘 건지. 사줘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 얘기도 나오고 그쵸, 뭐. LNG 대량 구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얘기도 많아요. 구글 지도 풀어달라.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요 구글 지도 못 불편하죠. 써요. 네. 그 제대로 표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공급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직 한국은 북한과 전쟁 중이에요. 그죠?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도 데이터 노출하는 게. 근데 이거를 되게 이제 미국은 원하거든요, 또 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협상의 묘를 발휘해서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장 한국이 좀 되기는 좀 쉽지 않고 시간은 걸리는데 명확한 건 어쨌든 관세율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 몇 개는 그게 좀 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수출 경쟁 국가들보다는 낮은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것도 높지만 예, 사실은. 맞습니다. 자, 미국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7월 인하 가능성이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예. 좀 있었죠. 그리고 요 고용 보고서 발표 전에 나오는 몇 가지 민간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게 또 나와가지고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막상 6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예상이 11만 개예요 고용자 수가. 근데 14.7만 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 훨씬 잘 나왔죠. 그래서 일단 고용 데이터 자체가 좋았고 실업률은 4.2에서 4.1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럼 고용이 좋은 거잖아요. 또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쏙 들어갔고 9월에 아마 인하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고용 너무 좋네 이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미국 고용 좋다고 볼 수는 사실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번에 고용이 많이 는 거는 어디가 늘어나면요. 신규 고용 14만 7천 명 중에서 절반인 7만 3천 명 있죠. 이게 정부 거예요. 정부가 채용을 한 거예요. 아니 머스크가 다 네, 잘랐잖아요. 했는데 다시 채용을 한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정부 부문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예. 그리고 제조업과 도소매 업종은 반대로 되게 안 좋아요. 한마디로 관세 때문에 실제 여기 그 산업 현장에 있는 고용은요 실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이번 고용 보고서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 고용은 일시적인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속되지 않는 일회성으로도 고용을 많이 해요. 하고 이제 뭐 그렇죠. 예, 단기 계약 딱 하고 끝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 7만 3천 명은 그 정부 고용이라는 건 어쨌든 일시로 늘었다가 줄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고용 자체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거든요. 트럼프의 정책이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올 초부터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머스크를 고용해서 줄였어요. 인력을 줄였어요. 그러다가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면서 고용을 늘려버리면 금리 네. 인하를 못하게 되는 못하죠. 상황이 네. 되는데 이게 내부에서 뭔가 이견이 많이 벌어지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고용 지표만 보면 좋지만 그 안에 내용은 이거는 명확합니다. 고용이 꺾이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는 명백해졌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다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애플이 AI를 등에 업고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는 부진했는데 주가는 조금 올랐어요. 네. 이 두 회사의 앞날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올해 정말 성과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빅테크 중에 M7 중에 이제 두 개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좀 못난이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주는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애플의 단점이 지금 그거죠. 아이폰은 잘 팔린대요. 그래도 팔리는데 AI가 없어요. 뭘 못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애플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자체 AI 만들어 가지고 네네. 이제 시리 업데이트하고 근데 그게 안 돼서 내년으로 연기시켜 놨는데 원래 애플의 역사를 보면 애플은 자기가 만들진 않아요. 대부분 기술을 사옵니다. 뭐 M&A나 이런 걸 가지고. 네, 대부분 기술들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애플이 그걸 또 되게 잘해요. 그것도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자기가 직접 설계하지만 그 설계하는 그 회사 자체를 예전에 M&A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AI는 의외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과 지금 잘 안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그 엔트로피라는 회사 있죠. 클로드. 네네. 예. 그 회사 아니면 오픈 AI 챗GPT 요거를 이용해서 시리의 새로운 AI 버전 구동하는 걸. 이게 갑자기 블룸버그 보도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애플 측에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흘러나온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은 좋게 보죠. 애플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들 거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또 퍼플렉시티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요새 M&A 많이들 거. 쓰고 예. 있는 AI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그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직접 하지 말고 M&A 해버려라. 그래서 기술을 그냥 아이폰에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내재화시키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그걸 좀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AI 좀 빨라질 수 있겠구나. 예, 시간 단축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다만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테슬라가 올라간 거는 안 좋았지만 뭐 여전히 전기차 판매 좋진 않거든요. 그래도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좀 나은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신형 모델 Y 재고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그래서 2분기를 좀 이제 인도량이 좀 줄었잖아요. 네. 이걸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와서 좀 긍정적이고 거기에 어쨌든 지금 뭐 이번에 로보택시도 나왔고 저가 전기차도 아마 하반기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입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는 이제 좀 안 좋은 건 알겠고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 올랐는데 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다툼 그게 너무 큰 네, 지금 둘이 옛날로 돌아가긴 사실 좀 불가능해진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심지어 그 추방시켜 버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버렸으니까 뭐 그러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둘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건 일단 좀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그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규제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럼요. 사업들이라서 네. 정부와 척을 지고서는 안 쉽게 좋죠. 진도가 안 나갈 텐데. 결국엔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트럼프를 어떻게,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일단 감세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큰 숙제 하나 달성했고, 이제는 오로지 관세, 요거 협상 끝내면 자기 이제 뭐 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이제 거 다 하고 있고. 테슬라 입장에선 근데 자꾸 규제해버리면 사이 틀어지면 굉장히 손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그로 이게 옛날 같으면 싸웠을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네. 남아프리카로 그냥 가라고 막 하니까 단 하루인가 이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했다. 뭐 약간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한 업종 가운데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주목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지금 일단 시장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거든요. 이제 순환매라고 그러니까 하면? 못 올랐던 섹터들이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선방산 이런 게 많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못 오른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올랐었잖아요. 못 오른 네. 것들 중에서.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이제 대표 업종이 일단 뭐 정유 업종, 뭐 이번에 특히 좋았고, 바이오 시밀러, 여기가 이제 셀트리온이 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좀 부진했는데 이쪽도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철강과 석유화학 쪽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이들이 되게 좀 못 올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모처럼 급등했는데, 이게 뭐 그냥 하루 딱 오르고 끝난다기보다는 순환매가 돌면 좀 며칠은 더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도주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가격 매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유, 바이오 시밀러, 철강, 석유화학은 낙폭과대에서 이렇게 좀 순환하는 쪽으로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염일사님이 선정한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 봤더니 지난번 저희 방송할 때 한번 언급해 네, 주셨던 맞습니다. 호텔이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고서가 나온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약간 증권사 보고서가. 보고서 쪽 분야의 지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신문 기사에도 호텔 공급 부족 이게 많이 나와서 저도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애널리스트가 직접 요거를 좀 분석을 해서 써주셨고, 그래서 쓰신 분이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연구원인데, 이 제목이 좀 약간 독특해요. IBKS, 그러니까 IBK 투자증권만이 쓸 수 있는 호텔 보고서.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되게 쓰셨더라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공급 부족하다. 그 얘기가 맞고, 국내 호텔 시장은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이 4.1조인데 23년도가 6.5조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어느 산업이든 간에 공급자 우위여야 그게 주가가 좋아요. 공급자 우위. 수요보다 공급자가 지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공급자가 갑일 때. 네, 하이닉스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네. 거기에 삼성이 못 들어갔고 이해가 그런 됩니다. 개념인데, 근데 이걸 또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방안. 근데 외국인 안 오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근데 호텔은 지금 만들기 너무 어렵고, 지으려고 해도 오래 걸릴 거고. 되게 오래 걸리고, 뭐 서울 아파트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규제도 좀 있다 보니까 쉽게 늘리기 어렵고, 근데 이게 이제 서울 중심으로 호텔이 좋았는데 이게 지방으로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텔 체인들도 이제 대형 회사로 좀 약간 재편되는 거, 더 줄어드는 거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한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어쨌든 호텔은 다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고 좀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9년 기준 국내 호텔 수가
1049개인데 객실 수가 13만 1,341개거든요. 근데 4년 후 2023년에는 호텔 수가 1,086개, 객실 수는 13만 7,246개로 5년 전보다 4.5%밖에 증가를 못한 거예요. 사실상 거의 증가를 안 했고 오히려 서울은 감소해 버렸어요. 서울의 그 객실 수는 5만 2,517개로 공급이 더 줄어들었다.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호텔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8년까지는 공급이 늘기 좀 어렵다. 이런 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보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관광객이 사실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국내 관광을 외국인들이 쇼핑 중심으로 했어요. 그냥 한국 와서 쇼핑 좀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이제 이게 바뀐 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피부과 많이 가고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있고 여행이나 문화 체험을 또 많이 해요. 정주 기간이 좀 길어지는 여행이네. 그게 특히 한류 여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여기 좀 체험도 해보고 그런 문화로 이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객실당 평균 요금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 다만 아직 객실 점유율이라 그러죠. 네. 호텔이 차는 그게 과거보다 낮으니까, 이게 낮다는 건 점유율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호텔 입장에서 좋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서울 호텔 시장이 가장 호황이고 3, 4성급 호텔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서울 비중 높고 3, 4성급 비중이 높은 그런 회사를 좀 보자. 그런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온 게 서부 T&D. 여기가 3, 4성급 비중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GSPNL 여기가 그 파르나스 호텔 있고, 호텔 신라. 호텔 신라는 이제 장충동에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신라는 근데 면세점 비중이 너무 높아서 호텔 수요를 많이 받긴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국내 대표 호텔을 좀 갖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한번 이제 주목하자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섹터로 호텔 부분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 완료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K2 전차는 1차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폴란드에 수출하는 건데 2차는 뭐냐면 현지에서 만들어요. 현지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이제 일부 물량을 현지에서 이제 만들기로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공장을 짓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나라에 다른 나라의 방산 공장이 들어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아니라 탱크 방산이에요. 만드는 회사를. 근데 이거를 폴란드가 되게 원해요. 왜냐하면